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해외 빅테크 기업들과 맞설 수 있는 본질적인 서비스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나온 것 같진 않다.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 쇼의 진행을 맡은 최용식입니다. 오늘은 네이버의 AI 사업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얼마 전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관련 전략을 발표한 바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3분기 실적을 내놓아서 관련 그 정보라든지 그런 데이터가 많이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그리는 AI의 그림은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 사업 상황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홍선표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그 선표님이 그 네이버의 AI 전략을 그 두 개의 사자성어로 정리를 하셨다고 하는데 좀 먼저 여기에 대해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같은 현상을 두고도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 발표된 네이버의 온서비스 AI 전략을 둘러싼 평가도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이버의 AI 전략을 둘러싼 그 상반된 평가는 두 가지 사자성어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도 이제 잘 사용하지는 않았던 사자성어들이긴 합니다. 하나는 염구작신이고 하나는 고식지게인데요. 옛것을 물들여서 새것을 만든다는 뜻의 염구작신은 안정 속에서 점진적인 이제 개선을 해나간다는 뜻의 사자성어이고, 이와 반대로 고식지게는 당장의 편한 것만을 택하는 얕은 꾀나 그런 방법을 말합니다. 이처럼 IT 업계에서는 네이버의 AI 전략을 향한 상반된 시선이 존재합니다. 염구작신이다. 약간 안정 속에서 조금씩 이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려고 한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반면, 고식지게다. 당장에 이게 어떻게 좀 약간 편하게만 하려고 하는 그런 얕은 전략이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시선이 모두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염구작신형, 그러니까 안정 속의 점진적인 개선, 그런 전략이라는 반응이 더 우세한 편인데요. 분기 기준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표된 직후에 전략이 공개된 것도 약간 이 같은 긍정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역대 최대였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에 대한 평가도 자연스레 약간 긍정적이게 될 수밖에 없고, 특히 또 이 전략이 11월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걸쳐서 발표됐는데,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네이버가 오랜만에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갖고 시장의 평가가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좀 이것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3분기 실적은 좀 어땠나요? 네이버는 지난 3분기에 분기 기준 사상 최대 규모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 연결 기준 2조 7,156억 원의 매출을 거뒀고, 영업이익은 5,254억 원을 거뒀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1%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38.2%나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매출 증가폭보다 영업이익 증가폭이 더 컸기에 당연히 이제 영업이익률은 상승하게 되는데,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서 영업이익률이 3.8%포인트 상승한 19.3%를 기록을 했습니다. 김남선 네이버 최고 재무책임자, 그러니까 CFO는 실적 발표 자리에서 영업이익이 2년 전보다 60% 가까이 성장했다면서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이익이 동반 성장하는 그 네이버의 비즈니스 모델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이렇게 굉장히 자신감 있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실적을 좀 거둘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이 네이버의 실적을 보면은 한 부분에서 막 두드러지게 이렇게 실적이 성장했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 부문이 골고루 성장해갖고 이렇게 매출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지난 3분기 기준으로 서치 플랫폼, 이게 검색 쪽인데 검색 광고라고 이해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서치 플랫폼에서는 9,977억 원, 거의 1조 원을 벌어들인 거죠. 그리고 커머스에서는 7,254억 원, 그리고 핀테크에서는 3,851억 원,
콘텐츠에서는 4,628억 원, 그리고 클라우드 부분에서는 1,446억 원을 이렇게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매출로요. 그러면 각 사업 부문별로 좀 어떤 이유로 네. 이렇게 매출 증대를 이룰 수 있었는지 그 요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우선 서치 플랫폼에서는 그 클립이라고 불리는 쇼폼 동영상 있잖아요. 그 요즘 네이버 이제 메인 들어가시면은 잘 보실 수 있는데 그 클립과 피드 서비스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이용자들의 평균적인 체류 시간이 늘어났고 또 이제 이런 서비스가 늘어나니까 광고를 붙일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걸 이제 광고 지면이라고 표현하시던데 광고 지면, 그러니까 신규 서비스 공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광고 매출도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치 플랫폼 부분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11%의 매출 성장을 기록할 수 있었는데요. 네이버의 서치 플랫폼 매출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한 거는 2년 반 만에 처음입니다. 그 전까지는 일단 한 자릿수에 그쳤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성장이 정체된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인데 이번에 이제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을 하면서 그런 약간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약간 서치 플랫폼에서 실적에 대해서 최수현 네이버 대표는 모바일 메인의 일 평균 체류 시간이 전년 동기 대비 10% 성장했습니다. 1인당 그 하루 클립 재생수도 연초보다 80% 늘어났고 앞으로도 이 같은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을 하셨는데 보면은 체류 시간이 전년 동기 대비 10% 성장을 하니까 늘어나니까 증가하니까 매출도 거의 비례해서 11.1%가 늘어나는 게 약간 굉장히 좀 그 네이버의 그 서치 플랫폼의 특성을 좀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커머스 부문하고 핀테크 부문도 좀 좋았나요? 여기도 뭐 괜찮았다고 들었는데. 좋았죠. 커머스 부분에서는 여러 브랜드와의 협업이 증대되고 멤버십의 혜택이 강화되고 또 이제 배송 품질이 늘어나는 등 개선되는 등의 요인으로 거래액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12%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착 보장 배송의 그 사용률이 증가했고 브랜드 솔루션 패키지의 판매 증가가 커머스 부분의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는 게 네이버 측의 설명인데요. 그리고 그 커머스뿐만 아니라 핀테크도 이제 네이버의 신사업으로서 빠른 성장세를 또 보여줬습니다. 지난 3분기 네이버 페이를 통한 결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1% 증가한 약 18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매출이 아니고 거래액을 말씀드린 건데 거래액이 이제 거의 20조에 가까울 정도까지 성장을 했죠. 근데 여기서 또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오프라인 가맹점에서의 결제액은 현장 결제, 주문 및 예약 결제액의 증가에 따라서 전년 동기보다 78%나 증가를 한 겁니다. 이제 오프라인에서 네이버 페이를 사용하는 그 거래액이 78%가 늘어난 건데 이에 따라 핀테크 분야 매출도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3%나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거의 이제 보시면은 10% 조금 넘는 수준으로 전 부분들이 이제 성장을 했던 것이죠. 좋습니다. 이어서 콘텐츠와 클라우드 부문은 좀 분위기가 어땠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콘텐츠 부문의 매출 증가는 일본의 라인 만가가 주도했다는 설명인데요. 라인 만가가 역대 최대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 그러니까 MAU와 월간 유료 이용자 수, MPU를 기록하면서 콘텐츠 분야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는 게 네이버 측의 설명입니다. 라인 만가의 매출은 그 인공지능으로 약간 그 만화 콘텐츠, 웹툰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그 시스템이 잘 자리를 잡으면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를 했고 이 덕분에 콘텐츠 분야의 전반적인 매출 향상도 이끌 수 있었다는 게 네이버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부문은 전년 동기보다 매출이 17% 늘었는데 라이넉스라든지 뉴로 클라우드 같은 서비스가 중심이 돼서 성장을 또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좀 본격적으로 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AI에 대해서 좀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제가 흥미로웠던 부분은 네이버가 이렇게 실적 좋았고 매출이 올랐는데 이중 상당 부분을 연구 개발에 투자한다 뭐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좀 이거는 좀 어떤 내용인가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면은 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2조 7천억 정도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올해 처음으로 연매출 10조 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양호한 실적을 바탕으로 네이버에서는 AI한테 어떻게 이제 투자할지를 그 발표를 했는데 방금 제가 이제 연매출이 이제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매출의 20에서 25%를 연구 개발에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중 상당 금액이 당연히 AI에 투자될 거 아닙니까? 10조 원이라고 했을 때는 2조 원에서 이제 2조 5천억 원을 연구 개발 그리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은 AI 분야에 투자된다. 이렇게 집중 투자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최수은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매년 매출의 20에서 25% 규모의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네이버가 국내 AI 생태계를 이끌겠다. 당장의 그 원금 회수라든지 ROI 같은 그런 지표보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네이버 서비스에 AI를 내재화하겠다. 뭐 포용적인 AI 철학을 바탕으로 모든 서비스에 AI를 녹여내겠다. 최선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죠. 일단 네이버 같은 그런 기업이 20에서 25%를 그러니까 2조에서 2조 5천억 원을 이제 AI 집중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관심을 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네이버가 밝힌 사업 전략이 온 서비스 AI 전략 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좀 이게 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 최소연 대표의 제 말을 전해드린 것처럼 모든 서비스에 이제 AI를 녹여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는 뭐 검색, 쇼핑, 지도, 플레이스, 클라우드 등 이제 모든 서비스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전사적인 전략에 대해서 일단은 온 서비스 AI라고 지금 부르고 있고요. 사실 이제 모든 서비스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번 방송에서 뭐 다 말씀드리기에는 내용이 너무 광범위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다른 분들이 다른 업계 전문가분들 보시기에는 네이버가 발표했던 그런 온 서비스 AI 전략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AI 검색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장에 출시하겠다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별도 커머스 앱을 출시해서 그 커머스에 약간 AI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AI를 일단 검색과 커머스에 각각 접목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그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검색과 커머스야말로 네이버의 사업 부문 중에서 매출 1위와 2위를 차지하는 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제 1위와 2위한테 먼저 AR을 해갖고 수익을 더 내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검색 부문부터 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모두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네이버에게 있어서 검색 시장은 회사 매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뭐 오픈 AI라든지 구글, 퍼플렉시티와 같은 생성형 AI 기반 해외 검색 서비스들한테 네이버가 좀 밀리고 있다는 인식이 적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내년이라고 해봤자 이제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내년부터 생성형 AI를 활용한 검색 기능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게 바로 내년 상반기 안에 그 출시될 AI 브리핑이라는 기능인데요. AI 브리핑 기능을 통해서 이용자는 자신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AI가 출처를 확인한 뒤 정리 요약한 답변을 곧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가 확보한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자의 의도, 맥락을 AI가 이해한 뒤에 직접적인 답을 요약해서 제시한다는 게 네이버의 설명입니다. 이게 상단부에는 AI가 요약한 그 요약문이 제시되고 상대적으로 하단부에는 해당 답변을 작성하는데 뭐 활용한 그 여러 출처들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출처들을 하나씩 클릭하면은 이용자가 이제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첫 질문과 연관된 여러 후속 질문들을 이용자들에게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일단 네이버가 설명을 했고 또 이제 검색 화면 내에는 그런 검색 결과와 관련된 약간 상품 정보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네이버의 설명입니다. 근데 그게 딱 퍼플렉시티의 그 서비스 구조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뭐 그 자체로는 좀 막 새롭게 느껴지진 않긴 합니다. 예, 예.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지. 이제 AI 요약문이 있고 정보 출처가 있고 또 후속 질문 리스트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구성 자체는 사실 이제 퍼플렉시티도 그렇고 그 국내 이제 스타트업인 리튼의 서비스 들어가도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뭐 리튼이나 라이너나 들어가면 다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구성 자체는 이제 별로 새로울 거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렇기에 이번 서비스, 그러니까 AI 브리핑 서비스 성공의 관건은 얼마나 양질의 출처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네이버의 검색 서비스에 대해서 약간 우려가 계속 제기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검색 결과에 자꾸 약간 협찬 및 광고성 그 블로그나 카페 글들이 노출된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네이버 검색에 대한 좀 신뢰도가 조금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AI 브리핑의 경우에도 답변 내용과 출처 등에 이 같은 협찬 광고성 출처가 대거 포함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약간 그 검색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죠. 사실 AI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AI가 어떤 출처로부터 그 정보를 가져오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건데 네이버가 그 과연 그 지금처럼 약간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되면은 그런 좀 출처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출처의 신뢰성에 그런 좀 그 문제제기 우려스러운 시선도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좀 그 업계에서 좀 많이 관심 있는 게 챗 GPT처럼 좀 대화형 검색은 좀 도입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것도 관심이 많았는데 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고 뭐 이렇게 알고 있긴 합니다. 뭐 도입하지 않는 건가요, 그거는? 그렇죠. 그 네이버에 방금 말씀드렸던 AI 브리핑은 챗 GPT 서치라든지 뭐 퍼플렉시티, 리튼과 같은 다른 생성형 AI 기반 검색 서비스와는 달리 대화형 AI 검색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AI가 대화하듯 질문과 답변을 거듭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지는 이제 않는다는 설명인데요. 이런 점에서 그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그 AI 브리핑은 기존의 네이버가 선보였던 대화형 AI 검색 Q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Q하고도 구분된다는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화형 AI 검색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네이버 측에서는 그 AI 브리핑처럼 그 상단에 요약해주는 방식이 대화형 AI 검색보다 더 효용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최재우 네이버 발견 탐색 프로덕트 부문장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챗 GPT처럼 채팅 방식으로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고 또 우리가 Q를 통해서 직접 실험도 해보고 또 클로버 X도 해봤지만 기본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검색한다는 것이 효용성이 높다는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형 검색보다는 AI가 후속 질문들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약간 서비스를 개편하겠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좀 표면상의 이유고 사실 좀 속내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예. 아무래도 좀 뭐 매출이라든지 뭐 수익과 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업계 일각에서는 네이버가 대화형 AI 검색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대화형 검색을 전면 도입을 할 경우 네이버의 주 수입원 중 하나인 검색 광고의 매출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대화형 검색의 경우 사실 이제 광고가 끼어들 틈이 별로 없잖아요. 둘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용자와 그 AI가 대화하는 식으로 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기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광고 상품인 파워링크, 프리미엄 링크 등의 광고 상품이 차지할 공간이 더더욱 없습니다. 근데 AI 브리핑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는 이렇게 전체 검색 결과를 요약을 해주고 그 하단에는 이렇게 출처가 나오고 그 밑에는 후속 질문이 나오지만 공간적으로 그 검색 광고를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이제 여유롭게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품 관련된 검색 결과와 관련된 그 상품 정보도 노출될 수 있다고 그 말씀드렸던 것도 그 같은 이유 때문이고요.
하긴 뭐 그 맨 땅에 헤딩하는 회사들이야 이제 막 시작한 회사들이야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기획하면 되는데 네이버는 그렇죠. 어느 정도 뭐 갖춰진 상태에서 혁신을 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 뭐 카니발리제이션 이슈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긴 할 것 같긴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뭐 리튼이라든지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후속 질문 중에 약간 스폰서의 그 스폰서한테 스폰을 받아갖고 그 후속 질문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이동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의 광고 상품을 기획하고 있는데 네이버 입장에서는 기존에도 거의 분기마다 조 단위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거를 좀 악화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극히 꺼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좀 쇼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쇼핑을 AI가 좀 어떻게 접목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듯이 그 검색과 쇼핑, 그 커머스는 네이버의 양 날개잖아요. 양 날개인데 그렇기 때문에 검색뿐만 아니라 그 쇼핑 분야에도 AI가 대대적으로 이제 접목될 예정입니다. 우선 네이버는 별도의 커머스 앱인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를 내년 상반기 중에 출시할 예정인데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는 기존의 네이버가 커머스 부분에 그 도입했던 AI 기반 맞춤 쇼핑 추천 기능을 더 고도화한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뭐 기존 네이버 앱에서 개인별 추천해 준 걸 넘어서 훨씬 더 이 추천의 깊이와 폭 자체가 넓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처럼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을 구독하고 있는 그런 이용자들을 위한 전용 구독 서비스라고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쇼핑 서비스를 별도 앱으로 내놓은 거는 좀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여기와 더불어 배송 품질과 속도 증가를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좀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별도의 커머스 앱을 출시하는 것과 함께 네이버는 배송 품질 향상에도 주력할 예정인데요. 그동안에는 이제 배송 예정일만 선택할 수 있었던 도착 배송 서비스를 제공했었는데 앞으로는 뭐 지금 배송, 새벽 배송, 오늘 배송, 내일 배송, 휴일 배송, 희망일 배송 등 상품을 배송받기를 원하는 특정 배송 시간대까지 설정할 수 있는 맞춤형 배송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게 네이버의 계획입니다. 사실 네이버는 이제 자체적인 이제 물류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쿠팡과는 달리. 그렇기 때문에 CJ 대한통운, 한진택배, 우체국 택배 같은 12곳의 물류회사와 보다 협업을 강화해갖고 배송 품질을 끌어올리겠다. 이게 약간 네이버의 전략입니다. 1시간 이내 배송을 목표로 제공이 됩니다. 약간 주문으로부터 1시간 이내니까 굉장히 빠른데 쿠팡과의 본격적인 결전을 앞둔 네이버가 준비한 좀 비장의 무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네이버의 이번 AI 전략에 대해서 업계 평가는 좀 어떤지 좀 그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의 이번 AI 전략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그 염구작신, 안정 속의 점진적인 개선을 택했다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가 더 우세한데요. 리스크를 최소화한 채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약간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번 네이버의 그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이버는 내년 상반기 모바일에 AI 브리핑을 도입해서 생성형 AI 검색을 고도화하고 홈피드와 클립의 개인 맞춤형 추천 기능을 강화하고 네이버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광고 플랫폼도 고도화해서 뭐 자동 입찰, 타겟팅 강화 등 중소상공인 광고주들의 광고 집행을 늘리고 또 이제 이용자들의 전환율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지금 해오고 있던 사업 각 방면에 이렇게 AI를 접목하게 갖고 효율성과 수익성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그런 의견이 더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해외 빅테크 기업들과 맞설 수 있는 본질적인 서비스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나온 것 같지는 않다. 물론 매출의 20에서 25%를 그러니까 2조에서 2조 5천억 원이라는 그런 큰 돈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지만은 사실은 그 정도 금액은 해외 빅테크들에 비교하면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 없는 금액인데
그런 약간 제한된 자원을 바탕으로 어떻게 이제 본질적인 기술력을 향상시킬지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지적도 일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최근 3분기 실적을 발표한 그 네이버의 AI 사업 전략에 대해서 홍삼표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무래도 네이버가 AI에 대해서 그 계속해서 투자할 이슈인 만큼 저희가 그 업데이트 할 때마다 그 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여기서 이제 그만 마치고자 하는데요. 아웃스탠딩은 더 재밌는 주제,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알림, 구독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